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자님들. 세상에 정말 이런저런 일들이 많고 많다지만 저처럼 이런 깊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는 건 아마 청자님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지금까지 살아오며 온갖 산전수전을 겪었지만 이번에 겪은 일만큼은 생각보다 마음 정리가 쉽게 되진 않더라고요. 사실 허물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허물없는 사람은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기에 참 요즘 따라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그래도 남겨진 가족들이 있기에 어떻게든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진 못하지만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든 풀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잠시 제 마음에 쌓인 푸념 늘어놓다 보니 말이 길어졌는데 일단 제 사연 가볍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60 접어든 지 몇 년 지났는데요. 10년만 지나도 강산이 변한다는데 사람 인생이라는 게 그의 6배 이상을 살았으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런 제 삶이 항상 순탄했냐 물으시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제 사연을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껏 기구하다는 인생길을 제가 다 걸으면서 살아온 것만 같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막 배를 곪거나 그러면서 살진 않았어요. 다행히도 남편을 그나마 잘 만난 덕에 배를 굶주린 채로 살진 않았거든요. 그럼 그 잘난 남편 무슨 직업이기에 이 정도 말까지 하냐 싶을 거예요. 아마 들으시면 아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요. 제 남편의 직업은 바로 의사였습니다.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다들 주변에 축하한다 난리도 아니었죠. 야, 너보다 6살 많은 게 무슨 상관 있겠어. 너 진짜 봉잡았다. 어디서 의사 남편 구하냐? 당시 친구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어렸던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사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초년생이 뭘 알았겠어요. 옛말에 결혼은 멋모를 적에 후딱하고 치워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저는 이 말이 정말 안 좋은 말이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가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진행한 결혼 생활이 결코 순탄치는 않았으니까요. 의사 남편들만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결혼한 시댁에서는 정말 개찬밥 취급을 당하면서 살았는데요. 아휴, 아들이란 놈이 나이만 어리다고 그저 좋다 결혼한 이 모양이지. 어떻게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니? 의사 집안에 시집을 생각이면 남편 뒷바라지라도 똑바로 할 줄 알든가. 그것보다 넌 아직 20대도 안 지났는데 왜 소식이 없어? 언제 우리한테 떡두꺼비 같은 손주 안겨줄 셈이냐? 기어코 우리 집안 대를 끊으련 모양이지? 지금도 기억날 만큼 시모와 시부는 저희 시댁에 들어온 천덕꾸러기처럼 대했습니다. 당시 제 나이가 20대 중반 정도에다 남편은 30대 초반. 아무리 의사라지만 갓 대학 졸업해 대학병원 들어가서 일하는 레지던트가 무슨 시간이 있다고 집에 꼬박꼬박 들어올 수 있겠어요. 남편은 당직이라며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병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은 사람이었고 전 그런 남편이 없는 집안에서 시부와 시모에게 시달리며 살았죠. 그러다 조금 숨통을 트이게 된 것은 남편과 제 사이에 아들이 생기면서였어요. 저는 물론이고 결혼 후에 남편 역시도 시부모의 압박에 시달려서 억지로라도 아이를 만들어야 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결혼 3년 차가 되어 생긴 아이는 시부모가 그토록 원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제 자식이 딸이라면 상상도 하기 싫을 만큼 끔찍한 가정이네요. 하지만 아들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이런 생각이 너무 안일했다는 걸 알게 되는 일이 생겼죠. 너는 애를 어떻게 키우려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니?
의사 밑에서 멍청이 나왔단 소리 내 아들이 듣게 만들 거냐? 어쩜 애가 이렇게 허술할까? 아니, 어머님. 애 이제 겨우 3살이에요. 3살부터 뭘 가르친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네가 아니라다는 거다. 넌 동네 엄마들이랑 이야기도 안 하고 산다니? 조기 교육이라는 말도 모르냔 말이다. 우리 집안 핏줄에 기어코 네 멍청한 머리를 물려줄 거냔 말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왜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했나 싶습니다. 물론 당시엔 제가 사회에서 쌓은 경험, 커리어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 생각했기에 이혼은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처지였지만 이런 시부모의 태도를 견디고 살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지나온 과거인데. 저는 시모의 이 말을 듣곤 다짐을 하게 됐죠. 그렇게 자랑하는 의사 아들, 나도 기필코 만들겠다고 말이죠. 그 뒤론 부끄럽지만 제 욕심에 아이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다행이라면 자기 아빠인 남편의 머리를 쏙 빼닮은 아이였기에 공부머리는 제법 좋았다는 사실이었죠. 남편 역시 제가 아이에게 이런저런 과외를 시키는 것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아이가 커가며 시부모의 압박도 커졌지만 어찌저찌 버티며 아이를 의대까지 진학을 시켰어요. 아이가 의대에 합격했다는 말을 들은 그날 전 드디어 시댁에서 인정받는 며느리가 될 수 있었죠. 시모는 남편에 이어 제 아이도 의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며 의사 집안이 되었다 방방 뛰며 좋아했고요. 시부 역시도 시부만큼 호들갑을 떨진 않았지만 제 아들에게 용돈을 두둑이 주면서 그 마음을 표출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둘에게서 평생 처음 듣는 수고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죠. 아마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뭐야, 자기 잘 사는 얘기하러 여기 사연 보냈나? 싶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랬다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저는 아들을 키우느라 몰랐던 겁니다. 남편이 그간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서 밖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다녔단 걸 말이죠. 당신 미쳤어? 상대가 당신보다 12살은 더 어린 사람이라고. 내가 오죽했으면 밖에서 사람을 만나고 다녔겠어? 당신이란 인간은 아들에 미쳐서 아들밖에 안 보고 사니 내가 이 집안에서 오죽 답답했겠냐고.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당신은 내가 당신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당하고 있을 때 한마디 말이라도 거들어준 적은 있고? 나한테 그런 대접받고 싶었으면 그런 상황이라도 만들어주고 말을 하든가. 됐다. 그만하자. 당신도 이제 아들 다 키웠으니 나한테 더 이상 볼 일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내 삶 좀 살아보자. 지금까지 했으면 다 됐잖아. 남편은 자기보다 띠동갑을 넘어 더 어린 여자와 바람이 나서는 아주 당당하게 굴더군요. 남편 말이 틀린 구석은 없었지만 저 역시도 이 상황이 억울하게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괘씸한 마음에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 버텼지만 남편이 집을 나가고 그렇게 의사 손주 좋다던 시부모가 남편이 만나는 여자에게 잘해주는 꼴을 보니 화딱지가 나서 이혼을 말했죠. 너무나 억울하고 우울한 제 마음을 달래준 건 제 아들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 후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그나마 밥은 먹고 살 순 있었는데요. 이제 겨우 대학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한 아들도 그 집안이 답답했던 모양인지 제 뒤를 따라 그 집을 뛰쳐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아들과 둘이서 지내게 되었고 그나마 가족이 옆에 있다는 위안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아들도 저에게 잘해주었고요. 남들이 항상 자랑하던 그런 효도관광도 이혼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가봤으니 솔직히 시간이 좀 지나니 이혼 그게 뭐라고 이렇게 힘들어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아들 역시 의사의 길을 밟으며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사실 의사라는 직업이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업이다 싶겠지만 딱히 그렇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혼한 제 전 남편 역시도 그랬지만 의사라고 편하게 앉아서 돈을 벌거나 하진 않거든요. 특히나 제 아들처럼 초반에 인턴으로 시작해 대학병원에서 갓 일하게 된 사람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밥을 먹이는데도 사람이 점점 말라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아들은 어느 순간부터 연애라는 걸 시작하더군요. 솔직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들이 여자라곤 눈꽃만큼도 관심을 주지 않기에 속으론 많이 불안했죠. 아무래도 부모가 그렇게 이혼하는 모습을 봤으니 결혼이란 것에 여자란 것에 관심이 없어진 건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며느리 될 아이가 인사를 오는 순간 제 그런 불안은 싹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진수 씨한테 많이 듣긴 했지만 정말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 이야기까지 오간다면서요? 편히 말해요. 세상에, 어머님, 말 편히 놓으세요. 어차피 저희 조만간 가족들 사이인데 편하게 지내면 좋잖아요. 그럼 그럴까? 우리 진수가 여자를 워낙 몰라서 속이 많이 썩었을 텐데 이렇게 결혼까지 한다고 너무 고맙네. 에이, 저야말로 항상 진수 씨한테 고맙죠. 의사란 직업이 어디 만나기 쉬운 사람들이던가요? 며느린 소위 말하는 부잣집 여식이었는데도 아주 싹싹한 사람이었거든요. 첫 만남에도 저에게 살갑게 말을 붙여오는 며느리 덕에 쉽게 이야기도 자주 나누며 지낼 수 있었고요. 다만 마음에 걸리는 건 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요즘은 이혼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지만 이런 제 상황이 괜히 아들의 발을 잡진 않을까 걱정이 됐죠. 물론 이 걱정도 나중에 상견례를 지내며 사라졌지만요. 상견례 때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제 사돈될 사람들이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야기는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혼주석을 다 채우긴 어려울 것 같은데 어쩌면 좋죠? 요즘 시대에 혼주석이란 자리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자식을 저렇게 훌륭하게 잘 키우셨으면 된 일이죠.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어차피 결혼은 아이들끼리 하는 건데 어른들 사정이 뭐 그렇게 신경 쓰이겠어요. 쟤들끼리 잘 살면 그만이죠. 아무래도 저희 사돈이 마음에 걸리시는 일이 많으신 모양인데 그럼 이렇게 합시다. 저희가 저희 사위 개인 병원 하나 차려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안심이 되시겠어요? 예? 그런 걸 어떻게 저희가 봤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혹시나 싶어서 그런 거지 그렇게까지 챙겨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사돈. 안 그래도 이 사람하고는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어차피 저희 집 식구가 되는 마당인데 개인 병원 하나 차려주는 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서로 돕고 사는 거죠. 사실 저희도 저희 애가 좀 편하게 지냈으면 하니까 해주는 거니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어안이 벙벙했죠. 세상에 기브앤테이크가 기본이라는데 제 사돈이란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가 불안해하니까 오히려 자신들이 미안하다면서 이렇게 큰 선물을 덥석 안겨주더라고요. 물론 제 옆에서 말을 듣고 있던 아들도 처음 듣는 소식인지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고요. 며느린 제 부모님에게 미리 귀뜸을 들었는지 그저 웃기만 하더라고요. 이렇게 큰 선물을 받은 상견례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끝났고 바로 아들의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사돈들은 빈말이 아니었는지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식 준비를 하러 다닐 때 저희는 병원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부동산 관계자와 이리저리 다니면서 설명을 같이 듣는데도 정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제 귀에 들어오는 가격들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거렸으니까요. 사돈, 솔직히 부담스러우시죠? 저희 집사람이 워낙 한번 결정을 하면 쉽게 물리는 성격이 아니라서. 아닙니다. 저희야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아니긴요. 그 마음 저도 다 알아요. 사실 저희도 처음부터 잘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었으니까요. 솔직하게 힘들 때 누군가 손길 한 번만 내밀어주면 해결될 일들이 참 많잖아요. 이것도 그런 거라 생각해 주세요. 이제 저희 가족이잖아요.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라지만 정말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을 해주는 안사돈. 그런 안사돈을 보고 제가 아들의 이 결혼은 꼭 성사를 시켜야만 한다는 생각을 했죠. 아무튼 그래서 사돈과 제 사이는 상견례 이후 더욱 돈독해졌고요. 아들과 며느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이후 안사돈과 함께 알아보러 다니던 아들의 개인 병원을 아들이 받게 되면서 아들은 이전보다 더 승승장구하게 되었어요. 이전부터도 괜찮다 했지만 손에 쥐어주던 용돈도 제법 많아졌고요. 며느리도 제게 정말 싹싹하게 잘해주었어요. 전 그런 며느리에게 잡돌인 안 할 거로 다짐을 했죠. 청자님들도 생각해보세요. 제가 시집살이를 그렇게 혹독하게 당했는데 며느리에게 똑같이 되물림을 해주고 싶었겠어요? 그 서러움들을 다 아는데 어떻게 제가 며느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들 병원까지 차려준 사돈댁에게 그건 정말 몹쓸 짓이죠. 그런데 이게 제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시어머니이긴 한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도 그럴 게 며느리가 의사인 아들에게 못하는 것들이 제 눈에 쏙쏙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참자 싶었는데 도저히 넘길 수 없는 것들이 하나둘 생기니 이게 입을 안 열고는 못 버티겠는 거 있죠? 그날도 아마 새로 한 반찬이 많이 남아 아들에게 가져다 줬던 날이었을 거예요. 먼저 퇴근한 며느리가 집에서 잠깐 한숨 자고 있었는지 눈을 비비며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간 집에서 저는 머리가 지끈거리는 광경을 보게 된 거죠. 예, 도대체 집이 어떻게 쓰레기장보다 더 더럽니? 아무리 회사 다닌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 네가 좀 치우고 살면 안 되니? 그냥 놔두셔도 돼요. 어차피 내일 오전이면 집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 오셔서 치워주실 거라서. 내가 지금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잖니. 저번에도 보니까 진수 그 녀석이 아침에 세탁기도 돌리고 있더구만. 아무리 그래도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오는 애가 청소까지 하게 만드니? 물론 며느린 잘 사는 집 자식답게 물질적으로 제게 못하는 부분들은 없었어요. 저와 며느리의 대화를 간단하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집에서는 쉽게 쓰지도 못하는 가사 도우미도 매일같이 쓰고 있을 정도로 돈이 많은 집안이었으니까요. 저희 며느리가 꼭 집에서 전업주부로 살았으면 좋겠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 역시도 며느리가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본인의 커리어 역시 중요하다는 것쯤은 이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아무리 그래도 도가 지나치다 싶었죠.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갔는데 돼지우리처럼 되어 있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아들 내외의 집안 상태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죠.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 제가 이날은 참다 터진 거였어요. 하지만 며느린 제 이런 빈잔이 아마 잔소리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저도 쌓인 게 있는지 저에게 울컥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님, 지금까진 그래도 어머님이라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계속 저희 집안 사정에 신경 쓰시면 저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 찾아오시라고.
뭐라고? 나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니?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하니? 충격적이었죠. 그간 싹싹했던 며느리가 저에게 차가운 표정으로 찾아오지 말라 하는 게 말이에요. 제가 충격에 한참을 빠져있을 그때 아들이 집에 도착했는데 저와 며느리 사이의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어서 슬쩍 저에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전 그런 아들의 얼굴을 보니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죠. 지금 네 와이프가 나한테 그러더라. 이렇게 잔소리할 거면 여기 찾아오지도 말라고. 당신 정말 어머니한테 그런 소리를 했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말까지 해? 아무리 그래도 당신 시어머니인데. 아니, 어머님 왜 매번 찾아와서는 청소 안 하고 이것도 안 한다 저것도 안 한다 잔소리 하시잖아. 당신 나랑 결혼했을 때 처음 약속한 거 잊지 않았지? 이런 일들은 일절 터치 안 하겠다고. 아, 청소 때문이었어? 어머니, 이 사람 말대로 그 부분은 그냥 터치하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무슨 한두 살 먹은 애들도 아니고 저희가 알아서 다 하고 있으니까요. 며느리의 한마디에 입장을 바꾸는 아들을 보니 화도 안 나더라고요. 오히려 어이가 없었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지금 나보다 네 와이프가 더 좋다 이거냐? 그런 말이 아니라 어머니,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서 그런 부분을 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중간에 그렇게 끼어들어서 이 사람 뭐라고 하시면 제가 입장이 뭐가 돼요? 입장이 뭐가 되긴. 내가 내 자식 지내는 집이 돼지우리 같아서 그깟 청소 조금만 해달라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 막말로 저번에 너 아침에 내가 왔을 때 혼자서 청소하는 거 내 눈으로 똑똑히 다 봤는데. 그건 제가 쉬는 날이니까 겸사겸사 혼자서 했던 거고요. 평소엔 이 사람 말대로 청소해주는 아주머니 와서 치워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오기 전에 조금만, 하다못해 자기 입은 이 거적대게를 세탁기에 넣으라는 게 그렇게 잘못이냐? 됐어요. 엄마 그렇게 큰 소리 칠 거면 그냥 집에 가세요. 자꾸만 저희 사이에 이간질하지 마시고요. 기가 찼죠. 지금까지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던 저인데 이렇게 푸대접을 받으니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아들의 말을 끝으로 저도 그래, 너희 마음대로 잘 살아라 하고 소리치고 나왔지만 이 화나는 마음을 잡을 방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요. 자기들끼리 정한 룰이니 뭐니 한다지만 제가 뭐 대단한 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고작 청소였습니다. 넓은 집 다 청소하라는 것도 아니고 복도에 정말 매미가 허물벗듯이 벗어놓은 며느리 옷들 좀 청소하라는 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 지적했다고 화를 내는 며느리나 그런 며느리 편을 드는 아들. 당시엔 정말 화가 단단히 나서 몇 날 며칠을 연락도 안 하고 지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들의 태도도 이해는 가긴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장인한테서 나오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 아내 눈치나 볼 수밖에 없었겠죠. 이래서 차이나는 결혼은 하지 말라는 건가 싶었습니다. 다 제가 모자란 탓이죠. 아들과는 어쩌다 보니 그렇게 서먹서먹한 채로 지내게 되었는데요. 아들 내외랑 사이가 틀어지고 나니 막상 쓸쓸해지는 건 저였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며느리가 그나마 며느리 도리를 다 했다는 건데 그마저도 약간 억지로 하는 느낌이라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요. 설날이라 들렀어요. 새해인데 애들 얼굴은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이는 오늘도 무슨 일이 있어서 바쁘다고 못 왔습니다. 이전과 달리 딱딱한 며느리의 태도에 어색해하면서도 손주들 얼굴을 보니 기분은 좋더라고요. 물론 한숨을 푹 쉬면서 옆에서 그런 저와 손주들을 보고 있는 며느린 탐탁지 않았지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손주들이 잘 무척이나 따르거든요. 그래서 며느리도 어쩔 수 없이 가끔 이렇게 손주들 얼굴을 저에게 보여주곤 합니다.
왜냐하면 손주들이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저를 찾으니까요. 이게 다 자기들이 바쁘다고 애들을 저에게 맡겨둔 탓 아니겠습니까? 그냥 저는 모른 척하면서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가 가끔은 아들이 한 번씩 집으로 오는 날도 있었어요. 아들은 웬만하면 저보고 며느리에게 숙이고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 말을 했는데 고운 말이 제 입에서 나갈 리가 없었죠. 넌 기껏 오랜만에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네 와이프한테 고개 숙이라는 말이냐? 말이 되는 소리래. 어떻게 어른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가? 요즘 시대에 어른이고 젊은 사람이고가 어딨어. 그냥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거지. 그 말은 지금 내가 며느리한테 먼저 잘못했다 이 말이냐? 넌 어쩜 그렇게 사람이 변하질 않아? 난 내가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이다. 그런 말 할 거면 그냥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매번 이런 레퍼토리가 반복됐고 아들 부부와의 골은 더욱 깊어질 뿐이었어요. 그러다 듣게 된 겁니다. 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말이죠. 정말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저한테 내리친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고 나발이고 제 머릿속이 생각하기를 거부한 것 마냥 정지해버렸거든요. 어떻게 제가 아들이 있다는 병원까지 찾아갔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도착해서 본 아들의 모습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죠. 이게 이럴 리가 없어. 우리 애가 이렇게 갈 리가. 과로사래요. 남편이 출근하는 길을 쓰러져 있는 걸 지나가던 사람이 우연히 발견하고 신고했다고 하네요. 과로사? 얼마 전에도 집에 와서 잔소리만 늘어놓고 갔는데 무슨 과로사? 그럴 리가 없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태연하게 말하는 며느리를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며느리가 건조하게 늘어놓는 말들이 오히려 절 더 울게 만들더라고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얼마 전만 해도 저를 찾아와서 잔소리를 늘어놓던 아들이었는데 과로사라니. 그래서 저는 경찰에게도 이럴 리가 없다며 더 철저하게 조사해달라 목소리를 높였죠. 아들은 출근하던 길 도중에 쓰러져 있었다고 하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많이 늦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걸 며느리는 이미 다 설명을 들은 상태였고요. 제가 못 믿는 눈치를 보이자 한숨을 쉬면서 경찰과 함께 봤던 CCTV 영상을 같이 한 번 더 보러 가주더라고요. 영상 속에서 보이는 아들은 평범하게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도 한동안은 의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듯이 보였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에 출근한 아들은 그렇게 차가운 바닥에서 아무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죽어갔던 거예요. 너무 슬픈 마음에 저는 아들의 장례식 준비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 대신에 아들의 장례를 준비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였죠. 며느린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도 슬프지도 않은지 연신 건조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눈물 역시 흘린 듯 만 듯했죠. 그게 내심 또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그걸 말하기에 아들의 죽음이 제겐 너무나 큰 상처로 돌아와 제 마음 추스르는 것조차 버거웠죠. 그러다 아들의 장례식 마지막 날에 제 모습이 너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어머님, 애들 데리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라도 좀 먹고 들어오세요. 제가 자리 지키고 있을 테니까요. 괜찮아. 내 자식 이렇게 억울하게 갔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있어. 맛있는 걸 먹어. 귀도 일한 어머님 보시면 마음 편하게 가지도 못할 거예요. 애들도 많이 지쳐있어서 그래요. 그러니 애들이랑 잠깐 바깥에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오세요. 이 말을 하기 전까진 사실 며느리에 대한 생각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아들의 장례식인데도 건조한 모습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래도 저와 사이가 좋지 않은 이 상황에서도 저를 챙겨주는 목소리에 며느리의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았죠. 얘도 지금 마음이 편치 않았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며느리의 말대로 저는 애들을 데리고 밖에 가서 애들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먹이고 다시 들어왔어요. 시간이 길게 걸리진 않았죠. 하지만 다다른 장례식장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저는 저도 모르게 애들과 발길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손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발길을 돌려야 하니 옆에서 자꾸만 엄마한테 안 가요 하고 물어보았고 저는 그에 쉽게 대답을 해주기가 어려웠어요. 그도 그럴 게 제 귀에 들린 며느리의 말은 이랬거든요. 그 사람 유품은 모조리 없을 거야. 뭐가 좋다고 집에 두고 있겠어? 며느리에겐 나이 차이가 좀 있는 남자 형제가 있었는데 복도로 나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침 제 귀에 둘의 대화가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 저는 서둘러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죠. 앞으로는 저에게 친절한 척, 마음 나누는 척 하면서 뒤로는 이런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아들의 발인까지 마친 다음 저는 얼른 제 아들 유품을 하나라도 건져야겠다는 마음에 아들 내외가 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보다 한 발 먼저 들어가고 싶어서 말이죠. 애초에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으니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계획은 제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더군요. 늘 반찬을 놔두러 가기 위해 열었던 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당장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죠. 너 왜 집에 비밀번호 바꿔놨니? 당장 비밀번호 말해라. 세상에, 어머님, 지금 저희 집에 와 계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가 너 우리의 장례식장에서 하는 소리 다 들었다. 네가 우리 진수 유품 집에 가자마자 모조리 정리할 거라 그랬잖아. 그건 또 언제 들으셨대? 아니, 남이랑 말하는 거 듣고 지금 저희 집에 그것도 본인 아들 발인 끝나자마자 쪼르르 찾아오셨다는 이 말씀이세요? 그런데 어쩌죠? 제가 알려드릴 마음이 손톱의 때만큼도 없는데. 뭐? 너 시어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당장 비밀번호 불러, 당장! 방금 제가 한 말은 물로 들으셨나 봐요? 알려드리기 싫다니까요? 그냥 그대로 집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너 지금 나한테 너희 집 들어갈 생각 말고 꺼지라 그렇게 말하는 거니? 네. 저도 진수 씨 이렇게 돼서 마음 아프고 힘듭니다. 유품도 그래서 정리하는 거고요. 알아들으셨으면 제발 좀 집에 다시 돌아가세요. 아들한테 집착하지 마시고. 며느리는 아주 날이 서서 저보고 자기 집에서 제발 꺼져달라더군요. 아들이 같다지만 이다지도 180도 태도가 변하는 며느리라니.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제 아들 유품을 하나라도 챙길 수 없을까 싶어서요. 예전에 그렇게 싸운 뒤로는 며느리가 집에 오는 게 싫다고 해서 아들 집에 가지도 못한 그 일이 이렇게 한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 한 번이라도 방문을 했다면 바뀐 비밀번호 정도는 알게 됐을지도 모르니까요. 이런 절 보면서 다들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앞서 제 이야기를 잘 듣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제 이런 마음을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정말 힘든 와중에도 열심히 잘 키운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 앞길 막기 싫어서 당시 며느리와 한바탕하고 며느리 편을 드는 아들이라도 아들의 의견을 따라주었다고요. 게다가 당시 알고 있던 비밀번호도 처음에 며느리가 알려준 거였습니다. 자주 집에 오가셔도 괜찮다고 말이죠. 그런 며느리가 이런 배신이라니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끓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를 갈며 해가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해가 밝자마자 아들의 집으로 쫓아가서 대문에 쾅쾅 두드렸죠. 어제 며느리가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전화하면서 알았으니까요. 소리를 듣고 며느리가 일어났는지 안에서 인기척이 나더라고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걸로 봐서 이제 확실히 일어났구나 싶었죠.
그래서 더 세게 대문에 쾅쾅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아파트에 사는 며느리가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서도 저를 말릴 거란 예상은 크게 비껴났죠. 그렇다고 저도 포기하진 않았어요. 아랑곳 않고 이제는 소리까지 지르며 며느리에게 문을 열어달라 말했죠. 이 문 열 때까지 나 여기서 꼼짝도 안 할 거니 당장 이 문 열어! 그런데 며느리도 한술 더 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난리를 피우는데도 문을 안 열고 버티는 걸 보면 말이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저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어떻게든 아들 유품을 하나라도 건질 수 있다 싶었죠. 그렇게 제 눈에 보인 건 아파트 복도에 있는 소화기였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건 얼마 걸리지 않았죠. 저는 냅다 소화기를 들어 아들 집 문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복도에 쾅쾅 소리가 울려 퍼지자 여기저기서 무슨 일이야 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무렴요. 일부러 사람들이 출근하는 이 시간에 아들 집을 방문했으니까요. 눈은 하나라도 더 있어야 저에게 더 좋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어찌되었든 아들을 잃어 슬픈 어미에게 유품 하나 들려주지 않은 며느리가 더 나쁘게 보이지 않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쾅! 문을 내려치는 순간 손잡이가 비틀렸고 문이 부서졌는데요. 이제는 못 버티겠다 싶었던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더군요. 저는 그 틈에 얼른 며느리가 열어준 문틈으로 냉큼 들어갔죠. 아, 손주들이 집에 있지 않았냐고요? 손주들은 다행히 아들 발인식 날 사돈집으로 간 상태였습니다. 자기 딸이 남편을 잃어 힘든 마당에 아이들이 둘이나 있으니 사돈집에서 배려랍시고 데려갔거든요. 물론 그 배려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사돈들은 저와 며느리 사이에 있던 일들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들어간 아들의 집은 여전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집에 있는 아들의 물건들을 몽땅 없앨 생각이었는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아들의 물건들을 죄다 꺼내서 바닥에 집어던져 놨더라고요. 너 이거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아무리 내가 너한테 잔소리하고 모진 시어머니라도 그렇지 어떻게 제 죽은 남편 물건들을 이렇게 바닥에 내팽개칠 수가 있어? 어머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다 정리하겠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데요? 왜? 나야말로 묻고 싶다. 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우리 아들 마지막 흔적까지 없애려고 하는 거냐? 내가 그날 지나가듯이 네가 했던 말을 못 들었으면 난 영문도 모른 채로 아들의 흔적 하나도 없는 상황에 봉착했을 거 아니냐? 며느리는 제 말에 기가 찬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더 기가 찬 것들은 바로 저였어요. 어떻게 아들의 어미인 저한테 말도 없이 몰래 혼자서 이런 식으로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려 할 수 있나요? 이건 정말 배신이었죠. 가족에 대한, 지금까지 아들과 같이 살았던 며느리의 배신이요. 그래서 며느리가 이리저리 던져놓은 아들의 물건들을 하나씩 주우면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그런 저를 졸졸 따라오면서도 계속해서 그만하라 소리치더라고요. 제발 어머님, 그냥 그거 놔두시라고요. 그리고 제발 좀 집에서 나가주세요. 계속 이렇게 계시면 경찰에 주거 침입으로 신고할 테니까. 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너 원래 이런 애는 아니었잖아. 그리고 아들 집에 엄마가 온다는데 주거 침입은 무슨 주거 침입? 주거 침입 운운하는 며느린 끝까지 제 뒤를 따라오면서 하지 말라 하고 저는 끝까지 그런 며느리를 무시하며 아들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서재를 들어가려던 그 순간 며느리가 제 앞을 가로막고 섰죠. 이 방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요. 이쯤 되니 궁금하다. 너 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내 아들 물건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여긴 어차피 내 아들 서재 아니냐?
그런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 어미의 앞을 가로막아? 아무튼 절대 안 된다고요. 정말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제발 나가주세요. 제발요. 끝까지 서재만은 안 된다며 그렇게 며느리와의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끝끝내 서재 앞에서 물러서질 않더군요. 전 궁금했습니다. 왜 지금까진 그냥 뒤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말만 하던 며느리가 서재만큼은 안 된다 이리 막는지 말이에요. 젊은 며느리와 60대 노인의 싸움. 며느리가 이길 게 당연한 일이었지만 저는 안간힘을 쓰며 막아서는 며느리의 팔을 뿌려치고 아들의 서재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을 보고 경악을 했죠. 안에는 이전에 지나온 복도와 거실보다 더한 난장판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너 이래서 나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 거구나. 아주 내 아들 알기를 우습게 알았어. 정말 너 내 아들이랑 뭘 하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니? 다 보셨으면 이제 나가주세요. 그렇게 보고 싶다던 아들 서재까지 다 보셨잖아요. 이것 봐라. 이것들 중에 아들 녀석한테 필요했을 서류가 있을지 누가 알아? 내 다 살펴보고 갈 테니 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밖에서 얌전히 기다리기나 해라. 이러지 마시라고요. 이거 전부 다 제가 필요해서 꺼내놓은 서류예요. 그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다고요. 내가 지금에서야 네 말을 어떻게 믿니?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걸 보니 아주 중요한 서류인가 본데 어디 나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야겠다. 아까까지만 해도 그냥 막는 둥 마는 둥 하던 며느린 서류만큼은 절대 안 된다며 제 손에서 필사적으로 서류를 뺏으려 했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행동에서 저는 이 서류에 뭔가 있구나 싶어서 역시나 다시 한번 안간힘을 쓰고 며느리에게서 서류를 뺏으려고 했죠. 서재 안에는 엄청난 양의 서류가 흩뿌려져 있었기에 며느린 모든 서류를 제게서 보호할 수는 없었어요. 힘으로 며느리를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이 든 순간 저는 며느리의 빈틈을 보고 달려가서 어디 한 구석에 있던 서류 뭉텅이를 들고 밖으로 그대로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고 그 서류들을 하나 둘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러자 며느린 화장실 문 밖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 문을 쾅쾅 두드렸던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님, 그거 이리 주세요. 읽지 마시고 빨리 내놓으시라고요. 이게 뭐라고 네가 그러는지 내 더 의심스럽다. 그러니 한번 아주 꼼꼼히 읽어봐야겠어. 그런 며느리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저는 차분히 서류를 읽기 시작했고 서류를 보던 저는 서류에 적힌 내용에 너무 놀라 손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윽고 그대로 털썩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그 사이 며느린 집 어딘가에 있던 마스터키를 찾아서 화장실 문을 벌컥 열었고 제 모습을 보더니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쉬더군요. 결국 그 내용을 다 보신 거군요. 어머님한테만큼은 끝까지 감추고 싶었는데. 여기 적힌 내용이 정말 다 사실이냐? 이게 다 사실이냔 말이다.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네요. 어머님도 알 건 아쉬하니까. 사실 며느리가 이토록 제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방금 본 서류에 적힌 내용들과 함께 며느리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었죠. 이미 보셨겠지만 맞아요. 거기 적힌 내용들 다 사실입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확인을 했던 것들이고요. 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제가 어떻게 어머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어머님 아들이 저지른 일들인데 그토록 열심히 아들만 바라보고 사신 분한테 제가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서류엔 상당히 이상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무슨 사람 이름이 주르륵 나열되어 있으면서 그 옆에는 4, 10 등 숫자들이 적혀 있었죠. 저도 그이가 이런 짓까지 저지르고 있으리라 믿고 싶진 않았어요.
어머님도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솔직하게 이것들 다 털어놓고 자수하자고 경찰에 가서 자수하자 먼저 말했고요. 그러면 왜 얘 자수시키지 않았어? 네 말이라면 그래도 한 번이라도 듣는 척이라도 했을 텐데 왜? 제 말이 통했으면 저 역시도 이렇게까지 안 했죠. 아마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자수 운운하는 걸 보면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자세하게는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아들은 병원 운영을 윤택하게 하겠다고 불법적인 일에 손을 벌리게 되었어요. 왜 TV에 자주 나오는 문제들인데 병원 의사들이 피곤한 사람들 푹 쉴 수 있게 처방해 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며느린 처음엔 이런 사실을 몰랐다가 우연히 아들의 병원에 방문했다 이런 일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들어가니 간호사가 화들짝 놀라면서 뭔가를 다급히 숨기는데 그중 서류 한 장이 날려서 서 있던 며느리의 발치에 떨어졌다 하더군요. 그래서 주워주려고 서류를 가볍게 훑게 되었는데 그때 이상한 문구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간호사는 빠르게 그 증거들을 감추겠다고 재빨리 뛰어왔지만 이미 대략적인 상황이 다 파악된 며느린 간호사를 압박해서 감춘 서류를 내놓으라 했다더군요. 그런데 간호사가 왜 며느리의 말을 들었냐고요? 하필이면 저희 아들이 당시 일이 생겼다며 잠깐 자리를 비운 시간이었답니다. 그러니 병원장의 아내인 며느리를 막을 사람이 그 누구도 없었던 거죠. 솔직히 어느 누가 좋다 하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차려준 병원이에요. 이미 저희 집안 사람들 주변에선 그 병원이 제 남편이 운영하는 걸 다 알고 있었는 거려. 그럼 사돈댁들도 다 알고 있는 거니? 부모님은 아직 모르고 계세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애들 아빠가 사실 범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수하라고 설득했던 거예요. 하지만 일이 이렇게 돼서 저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예요. 며느리 말로는 자기가 심한 압박을 한 것은 아니지만 아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군요. 압박감 때문인지 눈밑이 퀭할 정도로 잠을 못 자는 날들이 많았다고 하고요. 그러다 하룬 며느리 앞에서 싹싹 빌기도 했다 합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에 손도 안 대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며느리가 용서도 하기 전에 그간의 압박감, 수면 부족 등으로 그만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거예요. 전 어쨌거나 남편 때문에 피해를 봤을 피해자를 생각해서라도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남편이 과로사한 원인은 저 역시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죠. 아들의 이야기를 하던 며느리의 눈에선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도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더군요. 아무렴요. 그래도 아이까지 낳고 지금까지 살 부대끼며 살아온 남편이 그런 일을 저지른 것도 있고 그런 남편이 자기가 한 말에 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수면 부족까지 오며 심근경색이 동반한 과로사를 했다는 것도 말이죠. 저 역시 며느리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후에는 눈물이 펑펑 흘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며느리 붙잡고서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죠. 그간 마음고생이 많았을 며느리에게 고생 많았다 위로도 해주었고요.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믿음직스럽게 생각했던 아들이 의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부도덕한 이런 몹쓸 짓을 했다는 걸 알고 말이죠. 아마도 저 역시 며느리처럼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자수를 종용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하죠. 의사라면 해서도 안 될 일인걸요. 전 아들이 이런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렇게 끔찍하고 고통스러운데 며느리는 몇 달간 이런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든 아들을 바로잡으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썼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지금까지 제가 했던 행동들이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이후 며느리와는 그간 쌓였던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나갔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부터 먼 오래전 캐캐 묵은 일까지 말이죠. 사실 예전에 어머님께 그렇게 이야기했던 일들도 그이가 저에게 부탁한 것 때문이었어요. 어머님이 집에 자주 찾아오는 게 싫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땐 분명히 네가 어머님이 본인 때문에 고생했는데 그런 말 하면 본인만 나쁜 사람 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탓으로 돌린 거예요. 놀랍게도 아들의 죽음 이후에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와 사이가 좋을 수 없었던 이유를 말이죠. 아들은 며느리에게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면서 뒤로는 저에게 며느리가 싫어하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던 거예요. 제가 남들보다 조금 깔끔하게 사는 편인데 항상 정리를 요구하고 이것 하라 저것 하라 했던 잔소리가 너무 스트레스였다고. 그냥 저한테 말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요. 그런 아들의 심정을 듣고 보니 그간 며느리에게 제가 했던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 사는 게 다 같을 수는 없는 건데 내 잣대를 남에게 들이댄다는 게 말이에요. 이렇게 며느리와 그간의 마음을 툭 털어놓는 시간을 가지고 나니 점점 불법적인 일을 했던 아들을 어떻게 용서해야 할지 갈피가 안 잡혔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헤아려 준 건 저보다 어린 저희 며느리였죠. 어머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 속은 100년, 1000년을 살아도 모른다 하는데 그이도 어쩌면 친정 부모님이 개인병원을 내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게 어떻게 네 잘못이겠어. 그런 선택을 한 내 아들놈 잘못이지. 물론 자책하는 며느리에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며느리 말처럼 사람이라는 게 제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랴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죽은 아들을 용서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얽매이지 않고 어떻게든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네요. 지금 손주들과 며느린 며느리의 친정에 들어가서 지내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애 둘을 보는 것도 힘들고 심적으로도 치유가 필요할 것 같다며 친정으로 가게 됐죠. 저 역시도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며 며느리에겐 잘 생각했다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손주들과도 얼굴을 보고 있어요. 첫째 손주가 초등학교 고학년 이제 올라가는데 제법 의젓하게도 제 동생을 알뜰살뜰 잘 챙겨주더라고요. 다행이라면 사돈댁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점이겠네요. 어쨌든 제 손주들 배를 굶주릴 일은 없을 테니까요. 이런 일이 있었고 정말 기도 막힌 일이 많았지만 저는 현재 아들의 재산들을 다 처분해서 며느리에게 가지라 말한 상태입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보험금만이라도 생활비로 쓰라 저에게 주긴 했지만 그마저도 저는 받고 싶지 않다고 했죠. 차라리 며느리가 파악한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이라도 챙겨주라고 말이죠. 며느리도 이런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네요. 사람 일이라는 것이 정말 앞도 모르고 뒤도 모른다는 게 이런 상황을 일컫나 봅니다. 전 이번 일로 참 많은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중이에요. 가령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란 것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 말이죠. 그래서 청자님들에게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조금씩이라도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면 어떨까 하고요. 유비무환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무쪼록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좋은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고 싶네요. 감사합니다.